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교통사고 현장에 귀신같이 나타나는 토잉카이고요. 두 번째, 당신의 비밀번호 1초 만에 뚫린다 입니다. 세 번째, 중국 제품에 때린 관세 폭탄에 주가 폭탄 맞은 테슬라이고요. 오징어 게임 속 테슬라 직원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꾸지람 들은 트럼프, 이 키워드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너스 뉴스로는요, 2024년 일본의 자화상을 키워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교통사고 현장에 귀신같이 나타나는 토잉카입니다. 자, 이것은 일단은 지금 LA 지역에 있는 로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은 그러나 LA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차를 갖고 계시거나 운전을 하고 계시거나 한다면 반드시 이 내용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프리웨이나 이 로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없는 그런 운전자에게 갑자기 불쑥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과도한 토잉 비용을 요구하는 그 토잉 트럭 운전기사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LA 지역의 언론이 특집 보도를 냈습니다. LA 지역에 더 US Sun이라는 신문 매거진이 있는데요. 이 언론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량이 파손된 한인 여성 등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 운전자들이 피해가 더 많다고 하면서 그 여성 운전자들의 사례를 들어서 일부 토잉 회사와 또 이들과 결탁한 그 바디샵의 악탈적인 그 비즈니스 수법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경찰에 무전을 도청한 토잉 회사가 토잉 트럭을 즉각 사고 현장에 출동시켜서 차주에게, 그 교통사고가 난 사람에게 토잉 비용을 바가지 청구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바디샵에서는 하루에 수백 달러의 그 수리 비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LA에 사는 한 여성은요, 605번 프리웨이, LA 지역에 한인들도 많이 매일 다니는 이 프리웨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바로 이 605번입니다. LA 한인타운도 연결해주기도 하고, 다운타운도 연결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 605번 프리웨이에서 차량 교통사고가 나서 차 옆이 파손된 한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토잉 트럭 운전기사가 교통사고 현장에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은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자신이 그녀의 그 보험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는 몇 분 만에 차를 싣고 20마일이나 떨어진 바디샵으로 이 차를 토잉해 갔습니다. 그녀는 토잉 트럭 운전기사는 사고가 난 지점이 위험하니까 또다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토잉을 빨리 하라고 부추겼다고 합니다. 워낙 겁이 났으니까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결국은 사고 지점에서 20마일 떨어져 있는 한 바디샵으로 토잉을 하는데 동의를 했고, 이 토잉 트럭 운전기사는 견인 비용으로 나중에 청구를 했지만 무려 $1,000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토잉 회사가 보험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겁도 나고 너무 떨리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알아보고 할 겨를이 없었다. 그저 토잉차가 왔고 토잉기사가 빨리 토잉해야 한다. 안 그러면 더 사고가 날 수 있다. 2차 사고가 우려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차를 싣고 토잉하는데 동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런 내용을 알고 너무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차가 도난을 당해서 바디샵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토잉 회사와 손을 잡은 또 다른 공모자인 이 바디샵도 문제였습니다. 이 정비업소는요, 사고 차량에 배터리를 연결을 해제시켰다라면서 $260를 처음에 청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앞 범퍼를 뜯어냈다라면서 해체 비용으로 수백 달러를 내라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또 결국은 청구 비용이 점점점 올라가서 8일 만에 $3,100가 청구됐다고 합니다. 고치지도 않았는데요. 피해 여성은 자신이 어떠한 수리 작업에도 동의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실제 한인들의 사례입니다. LA 한인타운 가장 번화한 거리죠. 윌셔 블루바드 그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한 한인 여성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토잉 트럭 운전기사는 어느새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불러서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한인 여성은 그는 아주 불행한 그런 어려운 그런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마치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야수와 같았다라면서 이미 피해자가 된 사람을 또다시 피해자로 만들었다라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토잉 방식은요, LA에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들은 그 교통사고 현장에 그렇게 빨리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 그 불법 토잉 회사들은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그 경찰들의 무전을 도청합니다. 경찰들의 무전을 어떻게 도청하는지 그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한 20년 전에도 그 바디샵에서 이 경찰들의 무전을 도청하는 걸 봤어요. 경찰들의 무전을 바디샵에서 이렇게 도청하고 있다가 어디서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 바로 인근에 있는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토잉 컴퍼니를 보냅니다. 어디 사고 났다니까 빨리 보내! 그러면 토잉 컴퍼니가 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이나 그 운전자들이 부른 토잉카가 오기도 훨씬 전에 이들이 어느새 나타납니다. 쏜살같이 귀신처럼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 도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청해서 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바가지를 씌우고 또 이 토잉 기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냥 정신없이 정신없는 와중에 그럼 내가 어디로 잘 알고 치니까 그리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정신없으니까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가버렸다든지 20마일, 30마일 떨어진 곳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바디샵에 가서 그냥 바가지 요금을 때려버리는 2차, 3차 피해가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조심하라. 아무리 교통사고가 나서 좀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토잉카에 차를 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더 US 선 그 신문의 그 보도 요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당신의 비밀번호 1초면 뚫린다 입니다. 자,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기와 사이버 공격의 희생양이 되면서 이 비밀번호와 그 핀 넘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보 디자이너 데이빗 맥캔들리스가 운영하는 Information is Beautiful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흔한 핀 넘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비밀번호나 핀 넘버 같은 것은 일단 1, 2, 3, 4 그런 걸로 만들지 마. 또 내 생일로 만들지 마. 내 전화번호를 만들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범죄자들이 생각보다 쉽게 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요. 특히 1, 2, 3, 4 번호 이거 좀 누가 1, 2, 3, 4로 비밀번호 만들어 누가 1, 2, 3, 4로 핀넘버 만들어 요즘 그런 거 그렇게 안 만들지 라고 생각을 거의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1, 2, 3, 4가 가장 일반적인 핀 번호라는 것입니다. 분석된 이 핀 넘버의 거의 11% 정도를 1, 2, 3, 4 또는 1, 2, 3 또는 2, 3, 4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닉 베리가 분석한 이 데이터는요, 데이터 유출로 인해서 공개된 4자릿수의 핀 넘버일 경우에 그 4자릿수 핀 넘버를 모두 수집해서 분석을 했는데 340만 개의 핀 넘버 가운데 대다수가 단순한 시퀀스나 단순한 반복 패턴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추측하기가 매우 쉬운 그 1, 2, 3, 4의 경우에 여전히 인기가 높은 그런 번호였다는 것입니다.
의외죠. 상당히 충격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하지 않은 4,200개의 핀 넘버를 모두 합친 확률보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어려운 번호를 만든 이 번호보다 쉬운 1, 2, 3, 4로 만든 이런 번호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뭐였을까요? 1, 2, 3, 4가 가장 많았고요. 이 자체도 충격이죠. 의외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것도 의외일 겁니다. 에이, 누가 그렇게 안 할걸?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두 번째로 많은 게 1111이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전체 핀 넘버 가운데 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큰일 날 짓들 하고 계신 거예요. 1111. 뭐 2222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뭘까요? 바로 000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1212, 그리고 7777,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1004였습니다. 1004. 이것은 그 범죄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뭐 1111 또는 1004 들어가 보는데 1004 애들이 딱 뚫렸어요. 뚫고 나오면 거의 100% 한국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1004 때문에.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이 이걸 알지는 못할 터이니.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연도의 월과 해당 월의 날짜에 해당하는 12 또는 뭐 31, 월은 이제 12월까지 있으니까 12가 맥시멈이죠. 그리고 일은 31일까지 있으니까 30일이 맥시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전문가들이 말하길 제발 12보다 더 큰 숫자 또 30일보다 더 큰 숫자로 이렇게 확장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에 있는 번호는 12보다 작은 뭐 10, 그다음에 뒤에 있는 두 자리 번호는 31보다 작은 뭐 28 이런 식으로 여전히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ESET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 고문인 제이크 무어라는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년월일과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핀 넘버 코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릿수 비밀번호라고 하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 네 자릿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면 어마어마한 그런 변수가 있고 경우의 수가 있지만 범죄자들은 쉽게 앞에 일단은 01서부터 12까지를 추려보고요. 뒤에 두 글자는 30일 이하의 숫자를 갖고 추려본답니다. 벌써 확률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간단하거나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공격자가 사람들을 더 쉽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 따르면 해커들은 단 61개의 추측만으로 모든 비밀번호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해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비밀번호를 만든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만드니까 이 해커들은 한 61개의 경우의 수를 갖고 30% 이상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도하는 횟수에 제한이 있더라도 해커는 단 5번의 시도만으로 사람들의 계정 가운데 한 20% 정도 뚫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비밀번호가 이처럼 단순하다면 고도의 해커는요, 단 1초 만에 당신의 비밀번호를 또 뚫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 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 관광은 역시 1등 아주투어. 자, 다음 키워드. 중국 제품에 때린 관세 폭탄에 주가 폭탄 맞은 테슬라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죠, 1% 이상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어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1.41%가 하락한 174달러 95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이유가 뭐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그 100%의 관세 폭탄을 퍼부은 것은 물론이지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그 관세를 기존의 7.5%에서 얼마로 올렸냐? 25%로 관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크게 올려버렸습니다.
이는 그 미국 전기차 업체의 그 비용 증가로 결국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산 배터리에 올린 관세지만 결국은 이게 미국 테슬라 같은 전기차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세계 최강자로 대부분의 미국 전기차 업체가 이 중국산 배터리를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모델 3의 경우에는요, 이 배터리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약 $1,000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 3의 소비자 가격이 $1,000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악조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큰 주가 폭탄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악재로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 이상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주가가, 대기업의 주가가 뭐 하락을 해도 0.몇 %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1% 이상, 그리고 1.74%였잖아요. 거의 2% 가깝게 하루 만에 그렇게 하락하는 것은 거의 급락했다, 뭐 폭탄 맞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하락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폭탄, 중국산 제품에 때린 관세 폭탄을 테슬라가 주가 폭탄으로 맞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테슬라 얘기를 해드리는 김에 한 가지 테슬라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만들자면 오징어 게임 하는 테슬라 직원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대규모 해고를 한 달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천 명씩 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르느냐?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매일 불안에 떨면서 출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사 인력의 약 10% 이상을 감축하겠다라는 이메일을 이미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언제요? 지난달에요. 그렇게 그 이메일을 보낸 지난달 중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테슬라에서는 여전히 해고 통보가 매일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이번 해고가 적어도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해고 규모가 테슬라 전체 인력의 한 20%에 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전 세계 테슬라 사업장의 직원은 총 1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본다면 20%니까 약 2만 8천 명, 거의 한 3만 명의 직원이 해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나 오늘 잘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출근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테슬라는 이메일이나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에 있는 그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당사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매일 아침 불안에 떨면서 책상에 앉자마자 그 메시지부터, 회사 메시지부터 체크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그런 해고 메시지가 왔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아직 해고되지 않은 테슬라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마치 한국이 만든 그 넷플릭스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과 마찬가지다. 오징어 게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의 분위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여러분 다 보셨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와서 게임에 참가해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TV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지금의 테슬라 안에 그 직원들의 분위기는 똑같다라고 그는 묘사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하는 테슬라 직원들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속여도 다 찾아낸다 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의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된 한국의 경찰의 얘기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의 가수 김호중, 뭐 일반적인 가수라기보다는 성악가 출신으로 트로트 가수를 부르죠. 그래서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 바바로치다. 뭐 그래서 트바로치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있는 별명도 붙었어요. 실제로 김호중 씨의 그 공연을 가기 위해서 공연장을 가면 그 공연장 밖에 커다랗게 트바로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김호중 씨에 대해서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유흥주점과 식당 동석자들로부터 김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본인이 어제 술 마셨다고 시인했지만 그 전에 열흘 동안 절대 안 마셨습니다. 잔을 입에만 갖다 댔지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갖다 대기만 했습니다. 아니 안 마실 걸 왜 갖다 대?
그러다가 결국 어제 엊그저께 이제 술을 마셨다고 시인을 했잖아요. 뒤늦게. 근데 왜 뒤늦게 하필이면 어제 이제 엊그저께 일요일 날 시인을 했을까요? 왜냐? 그 전에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그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콘서트 한 번의 콘서트의 매출이 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있었던 두 번의 콘서트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인한 거예요. 왜? 20억, 40억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자, 여하튼 이런 것도 다 이제 팬들은 계산을 할 텐데, 경찰은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던 그 와중에도 경찰은 음주운전 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는지, 몇 잔을 마셨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미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주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 그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경찰이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술 먹고 사고 내고 도망가서 실컷 자고 17시간 후에 술 다 깨고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검사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런데 증거 능력을 갖춘 어떤 것을 경찰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 아주 재밌습니다. 일단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동석자들의 증언을 채취합니다. 그 동석자들이 말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은 더 물어보죠. 어떤 술을 마셨습니까? 무슨 술을 몇 병을 주문했습니까? 마신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또 소주, 맥주 외에 다른 건 뭘 시켰습니까? 그리고 음식은 뭘 먹었습니까? 물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이걸 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경찰의 진술을 다 확보합니다.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상세하게 확보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음주 증거 확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호중 씨는요, 음주 뺑소니 사고 이전에 들렀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맥주를 시켜 마셨고, 또 그 이후에 식당으로 가서 거기서 또, 그리고 이제 룸사롱에 가서 등등등 최소 3곳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함께 술을 마신 동석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이제 진술을 조사해서 나타났는데, 자, 어떤 술을 몇 잔까지 마셨는지, 몇 시간 동안 마셨는지 다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동석자들의 진술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증거 능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일 저녁 김 씨 등 일행 5명은 강남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쳤는지 딴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CCTV가 없으니까 일단 스크린 골프장 안으로 한국의 스크린 골프장은 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룸으로 맥주가 여러 병 들어간 건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강남구 식당에서 소주 7병, 맥주 3병을 주문한 것이 주문서에 사진으로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리운전으로 자동차를 타고 룸사롱으로 갔습니다. 그 룸사롱에서는 양주 등을 마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동석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사고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당연히 웃도는 수준까지 술을 마셨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거 채취도 안 했는데, 혈액 채취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판단을 내리지?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고 직후 도주를 했다가 술이 이미 다 깬 17시간 이후에 김 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할 수 없었던 경찰은 이같이 동석자들의 진술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토대로 해서 김 씨의 음주량을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마신 술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마신 시간, 그리고 김 씨의 체중, 또 먹었던 음식 등등을 다 과학적으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역산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본인의 체중도 아주 중요하대요. 그 체중을 넣고 곱하기 하고 어쩌고 하면 다 나온답니다. 이것을 역산을 해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반드시 결국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방식으로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증거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라면서 김호중 씨의 그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키워드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려 해도 다 찾아낸다 라는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재밌는데요. 판사한테 혼난 트럼프,
입니다. 사실은 이걸 좀 제가 짧게 키워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판사한테 혼난 트럼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혼난 건 아니고요. 트럼프 쪽의 증인이 혼난 겁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담당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부른 증인의 그 불량한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사실 이 법정에서 뭐 판사가 좀 화를 내고 이런 건 있지만 지금 이거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꾸짖어서 그냥 꾸짖은 정도가 좀 다릅니다. 자,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 재판 도중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증인 신문 도중 돌연 잠깐 증인 잠깐 멈추세요 하면서 잠깐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판사는 돌연 그 방청객들에게 지금 이곳에 방청객들, 기자들도 있고 다 관계자들이 있는데 기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방청객 다 퇴장하십시오 라고 돌연 방청객들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판사의 명령이니까 일단 뭐 퇴장을 하긴 하는데 퇴장을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지? 판사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뭐 무슨 일이지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퇴장하는 방청객들도 대충 눈치는 챘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판사가 이렇게까지 화가 많이 났나 정말? 하면서 웅성웅성 하면서 방청객들은 다 퇴장을 했습니다. 그 기자들까지 다요. 트럼프의 책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그 법률 고문을 했었던 로버트 코스테요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던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증인 신문 도중 검사의 이의 제기가 이어졌는데 이제 이 증인은 변호사 측 증인이었고요. 변호사가 이 증인에게 계속 신문을 하는데 검사가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 검사의 이의 제기에 머천 판사가 계속 인정합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때마다 이 변호사 측 증인으로 나온 이 코스테요 변호사는 이 머천 판사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과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이게 판사가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표정과 태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검사가 이 제기를 한 걸 판사가 인정해 주니까 이 트럼프 측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머천 판사는 그런 증인의 말과 표정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취재진과 방청객들을 일단 다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이 다 나가기도 전에 다 나간 후에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방청객과 취재진이 다 나가기도 전에 판사가 증인인 코스테요에게 태도를 문제 삼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 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고라고 내뱉지 마십시오. 아이고를 제가 뭐 한국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을 하면 그 증인이 이랬습니다. Jeez 이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하면 그 판사가 한국식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판사가 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더니 증인이 딱 쳐다보면서 판사한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판사가 얘기했고 또 하나는 판사가 그리고 증인 곁눈질로 나를 째려보지 마세요. 또 눈동자 째려보듯이 나한테 돌리지 마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판사가 화가 많이 난 거죠. 뭐 법적 모독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판사가 기분 나쁨을 표시한 것입니다. 코스테요 변호사는 어제 그 트럼프 측 변호인이 부른 증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취재진이 퇴장한 이후에 그 머천 판사의 발언은 더 이상 확인될 수가 없었죠. 취재진이 다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법정에 계속 남아 있었던 트럼프의 그 차남 에릭 트럼프가 재판이 끝나고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코스테요를 향한 그 머천 판사의 대응은 진실로 정말 수치스러웠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더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그 판사에 대해서 한 이런 코멘트가 또 문제를 낳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담당 판사에 대해서 정말 수치스러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이번 재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그 재판 자체가 저는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판사도 에릭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 내용을 받거나 보고를 받았겠죠. 판사님에게 이런 그 SNS 글이 올라왔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올렸는데요. 뭐라고 썼어요? 정말 머천 판사는 수치스럽다. 이 내용을 봤을 거 아니에요, 판사가.
아니, 이 재판과 관련해서 증인이나 배심원단이나 그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거나 그런 그 글을 올리지 말라고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배심원단이나 증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판사 나에 대해서 수치스럽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어? 이 판사가 이 부분도 기분이 나쁠 텐데 또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 아주 궁금하고 수치스럽고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네. 보너스 뉴스로 갈 시간인데요. 보너스 뉴스로 가기 전에 기분을 좀 정화시켜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기분 소식 한 가지 좀 짧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한국계 첫 연방상원의원에 도전 중인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그 당선으로 미국 의회의 다양성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유전공학자였던 아버지와 간호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이민 2세대로 태어나서 미국의 좋은 공교육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이력을 설명하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미국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싶다라는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보스턴에서 태어나서 뉴저지주에서 자랐고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로즈 장학생으로 그 영국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중동 안보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지금 연방 하원의원 3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1월에 연방 상원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면 자랑스러운 첫 한인 연방 상원 의원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기분 좋은 자랑스러운 앤디 김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의 그 내용 일부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잠시 머리를 리프레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2024년 일본의 자화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얘기한 거라서 제가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일본의 경기 침체에 따른 어두운 사회 모습을 자조하는 글이 일본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나 선생이라는 필명의 일본 누리꾼은 최근에 그 자신의 SNS에 2024년 일본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지금의 일본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인들은 오렌지 주스조차 못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해서 감귤, 설탕 섞은 혼합 주스를 눈물 흘리면서 마시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 뒷거리의 여성들이 돈을 벌러 미국으로 너무 많이 나가다가 이제는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여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던 그 한국으로 이제는 돈을 벌러 가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인들이 일본 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거론을 했습니다. 자, 글쓴이는 이어갑니다. 지금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중국인 집주인에게 매월 아파트 임대료를 내면서 살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비싸서 살 수 없다라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탄하는 일본인 옆에서 중국인들은 싸네 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대고 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아울러 또 일본 시장 점유율 1위인 애플 아이폰과 또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 일본에서는 라인이라고 해요. 그 라인과 관련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라인 등 거의 모든 이동통신 수단을 외국 자본이 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쓰는 우리로 보면 이제 카톡 같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애플,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전화기가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은 미국 회사이고 또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우리의 그 카톡 같이 쓰고 있는 그 라인은 한국의 네이버가 대주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본인들이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은 미국의 애플 거, 또 그들이 텍스트를 막 보내고 노는 그 앱은 한국 거라는 자주 섞인 그런 말이죠. 이 글쓴이는 일본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글쓴이는 새로운 신약이 있어도 구제받을 젊은이들은 구제받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노인들은 즐겁게 그저 병원에 모여서 신약을 받아서 살고 있다라며 침대에는 그냥 누워서 연명하는 80, 90대 노인들이 누워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의 연금을 노리는 60대 독신 아들이 아주 가끔 병문안을 올 뿐이다 라고 자주 섞인 말을 썼습니다.
그는 또 엔저 현상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과거 영광의 시절에 모아둔 그 외화를 지금 팔아가면서 우리는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게 갈지는 모르겠다라면서 과거 세계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통화인 그 엔화는 지금 매일같이 바닥을 치고 있다. 엔화 가치가 지금 막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일본에 여행 많이 갑니다. 왜요? 한국 돈 갖고 엔화 쓰기가 좋아서요. 엔화가 막 가치가 하락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뭐 집 막 산다는 거랑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 저녁 먹으러 어디 가서 뭐 먹으면 얼마라고 하면 아우 비싸서 외식 못 하겠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이거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얼마 안 되거든. 싸네 하면서 비싼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관광 많이 갑니다. 그렇게 세계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엔화가 지금은 매일같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이 글쓴이는 탄식을 했습니다. 자, 이 글은 일주일 만에 200만 회의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이 스스로 표현한 실제 자화상이라는 데에 일본인들의 그 공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